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 코스피 얘기부터 해보죠. 지금 보니까 4,400 한 30선까지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최고치 경신하겠습니까? 네,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 예. 뜨겁다는 얘기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활활 타오른다라고도 볼 수 예. 있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가 4,400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건국 이후에 가장 높은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씩 왔다 갔다 하지만 장중에는 완전하게 최고치 구멍을 뚫고 하늘로 솟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4,400이라는 숫자가 특히 상징적인 것은 최근 1년간 가장 저점이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한 8개월 전 2025년도 가을에 당시 주가가 2,284였거든요. 2,284, 2,200이었는데 2,200 지금 이었는데? 4,400 됐다고요. 이야, 딱 2배 거의 됐네요. 그러니까 평균 200% 올랐다. 예.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는 뭐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역사 이래 이렇게 주가가 한꺼번에 크게 오른 것은 한국 금융사상 세 번째입니다. 닷컴 버블 때 또 이 우리 코로나 이 IMF 사태 직후에 뭐 한 두 번 정도를 빼놓고는 가장 큰 폭인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경제 덩치가 굉장히 컸었으니까 사실상 지금의 주가 상승세가 가장 뜨겁고 또 가장 이 광범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발 유동성 폭탄 올해 미국이 돈을 훨씬 더 많이 풀 것이다. 또 인공지능에 대한 자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며칠 후에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라스베가스 가전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올해 주제가 특히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 AI, 보이는 AI, 활동하는 AI인데 사실 이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해줬으면 하는 게 엔비디아의 부탁이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의 그 자본이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로 몰려오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본 산업이 어딘가 하면 반도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주요 그룹 총수들의 주식 재산도 정말 많이 불어났을 것 같거든요.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곳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 상승으로 1등한 분은 이용환이라는 분이에요. 네. 원익그룹의 원익 회장. 회장님이신데 예. 잘 알려지지 않았죠. 네. 이분이 보유 주식 가치가 500% 올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면 이용한 원익그룹 이분은 이 원익그룹이라는 게 로봇 자재도 만들고 하는 것인데 역시 로봇도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라는 게 퍼센트로 보면 적은 회사가 오히려 상승률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액 전체 늘어난 돈 덩치로 보면 역시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 1년 새에 뭐 주식 그 가치가 2배로 늘어났는데요. 26조 정도 됐거든요. 이 26조라는 돈은 이재용 회장의 선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 또 아버지 돌아가신 전대 회장, 예, 이건희 회장이죠. 예, 보다도 훨씬 더 재산의 액수가 더 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역사상 최대 부자로 등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특히 이재용 회장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그 올라가는 정도에 따라서는 이재용 회장의 주식 가치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요. 삼성전자보다 작년에 주가가 더 많이 올랐는데 물론 오늘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SK의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소유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SK 스퀘어의 자회사고 SK 스회사는 주식회사 SK의 자회사인데 최태원 회장은
주식회사 SK 주식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재용 회장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폭에 따른 수혜폭이 조금 적었다. 그러나 뭐 SK 하이닉스도 뭐 엄청나게 오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지금 이재용 회장 얘기해 주셨는데 12조였던 재산이 26조, 2배 넘게 증가를 했단 말이죠. 네.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도 지금 보니까 와 13만 6천 원까지 지금 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4분기 실적 발표도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20조 원 가능할 것이냐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예. 원래 액면 분할할 때 5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부진해서 한때는 4만 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 이 13만 원대의 그렇죠. 주가 이것은 거의 3배 오른 거. 뭐 한때 그 삼성전자를 98의 저주, 98층에서 멈춘 회사 수년 전에 99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밑으로 엄청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98층에서 안달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98층에서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일각에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데 지금 그걸 훨씬 넘어서 130 정도 이상 그냥 성큼성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4분기 실적을 내일 모레 발표할 텐데요. 잠정 실적으로서 이제 확정치는 아니지만 2025년 10월, 11월, 12월 이 세 달치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10월, 11월, 12월 2025년 이게 가장 뜨거웠던 현재 뭐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많은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작년 4분기에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예. 거기다가 판매량도 늘어났다. 그러면 이 총 매출액이라는 건 판매량 곱하기 단가인데 매출액도 늘어나고 단가도 증가했으니까 상당히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업이익 혹시 20조 넘는 거 아니냐. 영업이익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조 넘을 때 주가가 대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시나브르 20조다? 이게 만약에 넘게 되면 증권시장에 심리적으로 삼성전자 또 한 번 예. 폭발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어. 그런 어떤 기대가 무럭무럭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대감이라고 하자면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준비 중인 CES 2016에서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특별 연설을 할 텐데 앞서서 뭐 이제 치맥 회동도 있었고 과연 삼성전자와 어떤 협업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더 불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최대 수혜자는 단연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초반에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HBM이라는 하이밴디지 메모리,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이 반도체를 누적적으로 쌓아가지고 속도와 용량을 빨리 하는 건데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훨씬 기술이 앞서 있었고 엔비디아의 고급 사양 제품은 SK 하이닉스만 들어가고 삼성전자는 소외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HBM 이 4가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장착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기대. 이것이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요인.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약점 중에 약점이었던 HBM에서의 삼성 디스카운트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또 라스베이거스 쇼 여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엔비디아의 전략적 변화입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삼성전자에 GPU를 주겠다 한 그 유명한 그 깐부 동맹, 치킨집 깐부 동맹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했다기보다는 젠슨왕 엔비디아 회장이 맥주 한잔 하자 하면서 만나진 모임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 GPU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좀 뭘 만들어줘 한 건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피지컬 AI라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인공지능용 GPU 많이 만들었는데 주로 오픈 AI라든지 이런 생성형 GPU, 생성형 인공지능 만드는데 대량으로 판매를 해왔는데 그쪽은 아직 지금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젠슨 왕이 경영 전략을 완전히 전면 혁파한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로봇라든지 실제로 걸어다니는 또 산업 현장에서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피지컬 AI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꼭 집은 데가 삼성전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CES에서 5일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날 오후에 젠슨 왕이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피지컬 AI와 산업용 AI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반도체의 주도권이 이제 오픈 AI 쪽에서 제조업을 갖춘 반도체 회사들로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올해 2026년 라스베가스의 주제, 전체 전시행사의 주제가 바로 피지컬 AI and Industrial AI입니다. 자, 그런 분야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그 위상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된 것이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되는 이런 소식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이번 베네수엘라 예. 작전은 겉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이지만은 사실 속내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어떤 야심이 그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렇다더라고요. 또 한 4,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석유 수입으로 부를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그 매장량이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매장량의 4배가 넘습니다. 사우디보다도 훨씬 많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졌고 그 정유시설을 제대로 캐내지 못하는 바람에 요즘은 하루 100만 배를 정도 생산해서 전 세계 점유율이 1%인데 1%도 물론 적지 않지만 매장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관세 폭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터뜨리면서 예. 미국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요. 또 미국 선거에서도 국민들이 물가가 오르면 집권당에 대한 지지를 접을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경제적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를 장악해서 거기서 국제 유가를 떨어뜨려 버리면 이것은 미국 국민들의 실제 생활비를 크게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미국은 자동차 한 집에도 2세대씩 있는 자동차 없으면 못 돌아다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야심 그 밖에도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기라는 그 프로젝트에도 베네수엘라 석유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거대한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과연 트럼프의 뜻대로 베네수엘라를 장악할 수 있을지 이것은 좀 다른 이슈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요. 베네수엘라의 석유 회사들이 생산을 완전히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아주 그 전략적으로 잘 장악을 해서 거기에 석유를 캐내면 중장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갈 수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꾸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이 세지면 오히려 국제 유가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그런 엄중한 순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뿐 아니라 국제 뭐 관계라든지 특히나 중국이랑 같이 좀 연계해서 저희 앞서도 뭐 글로벌 협회 장비랑 같이 좀 얘기를 나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뭐 에너지 차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면 그런 얘기도 조금씩은 나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해는 석유 거의 75%에서 80% 중국이 가져갑니다. 중국이 돈 주고 가져간 것도 아니고요. 베네수엘라에 중국이 그동안에 1대1로 등을 하면서 많은 차관을 줬는데 베네수엘라가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상환용으로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베네수엘라의 인프라들, 도로, 철도, 심지어 석유시설, 저기도 중국 자본이 무려 600여 개의 계약을 통해서 지금 깊숙이 진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뜻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거야. 베네수엘라 석유 우리가 제대로 좀 가동해 보겠다 했을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베네수엘라가 마두로가 미국의 이런 공격에 대비해서 미리 미국의 그 베네수엘라 석유 자본 장악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에다가 지분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석유 회사의 지분 14%가량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러시아 국가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큰 빅딜이 생길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이 자기네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예. 미국이 대만에서 손을 뗀다. 바로 이 얘기는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베네수엘라 공습의 공 이게 어디로 튈지 전 세계 전면전 또는 아시아 지적으로 튈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심. 그 네. 세계 경제계가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보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예. 또 우리나라하고 경제 교육 규모가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태 진전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 얘기를 좀 베네수엘라 같이 하고 있는데 마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한중 정상회담도 진행이 될 텐데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국 순방 8년 만입니다. 예. 그동안에 한중 관계 정말 많이 소원했거든요.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2달 전에 경주를 다녀가긴 했지만 우리나라 정상이 베이징까지 가서 국빈 대접을 받고 예.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인데 정확히는 9년 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한국과 중국의 뭐 외교, 군사, 안보 면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경제적 관계에서 예.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중대한 시험대가 아닌가. 중국은 한동안은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국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순위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도 중국에서 가장 많이 내는데 오히려 요즘은 거꾸로 우리가 중국에서 적자를 내는 거기다가 사드 보복이라든지 한한령 같은 각종 악재들의 그림자가 그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무튼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두 정상 간의 모임을 통해서 특히 우리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중국 방문과 중국 경제계와의 만남을 통해서 적어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만은 그런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제2의 번영기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과 경제 파트너국으로서의 앞으로의 관계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또 앞선 자본재를 수출하고 중국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중국에 생산을 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한국이 한국의 하청 공장 같은 형태로 양국이 서로 간에 엄청난 시너지를 이어왔습니다. 중국은 국민 소득을 늘리고 예. GDP를 늘리고 우리는 또 수출을 늘리는 그야말로 윈윈 관계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과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치열한 경쟁 관계입니다. 기술 부분에서도 제조업은 지금 세계 1등, 2등이 대부분 한국과 중국 이런 상황이거든요. 또 한미 FTA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초기에는 이 FTA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흑자를 얻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적자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잘하자 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국가 전략적으로 중국도 한국도 그 한 차원 더 나은 고도 성장과 또 성숙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겠냐 그런 정말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각종 한한령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떨쳐버리고 예. 또 한미 FTA를 근본적으로 다시 두 나라가 다시 한번 뜨기 위한 윈윈하기 위한 것으로 전면 개정해야 되고 그 밖에도 전 세계 시장에서 두 나라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경제 부분에 주어진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으로서도 큰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려면 예를 들면 한한령 이런 거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예민한 문제라서 과연 정상회담에서 정말 의제로 나올 것인가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다소 예민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도 이제 좀 오늘부터 좀 논의가 가능할 걸로 보이십니까? 예, 오늘 오후에 두 나라 정상이 실제로 그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한령 같은 이런 구체적인 경우는 중국은 여태까지 한국을 제안하는 한한령 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협상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예. 그러나 물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이런 어떤 에둘러 좀 둘이 뭉실하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의 발전이나 또는 지평을 넓혀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요. 한국 반도체의 도움 없이 중국 반도체가 굴기할 수가 상당히 어렵다. 뭐 그런 관점에서 또 세계 무대에서의 중국의 경제 영향력을 넓히는 데서도 한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국을 중간자로 잘 활용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교적 진솔한 그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나름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예. 공항에서의 대접 모습을 보면 8년 전보다는 상당히 중국 측의 한국에 대한 대접이 좀 격상됐다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 말씀 중에 이렇게 한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중 정상회담 잠깐 네. 중간중간 그럴 수 네.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 더 많은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경제 사절단도 간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을 통해서 얻을 것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은 뭐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또 바로 이웃에 있다는 지정학적인 것은요.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히토류 같은 현대 제조업 산업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생산 물량이 가장 많은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현재 지금 전 세계가 뭐 무역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그 마당에 그래도 각 기업들 간의 예. 그 프렌드십, 기업들 간의 관계, 중국말로 관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시. 이런 게 굉장히 그 실제로 사업의 비즈니스에서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기업인들과 중국 기업인들 간의 교류도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뭐 전면 재개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공산당이 접촉하지 마 했을 경우에 실제로 기업인들이 접촉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적어도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만으로서도 중국 기업인들과 한국 기업인의 교류에 아주 큰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나름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